안녕하세요. 공보이 오영재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대주제 고혈압이네요.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한데요. 끊기는 조금 애매해서 오늘도 영상이 조금 깁니다. 순서대로 고혈압의 원인, 이제 2차성 고혈압, 그리고 고혈압의 치료, 고혈압의 응급, 마지막에 잠깐 이제 고혈압 합병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혈압의 원인이 뭐냐? 사실 시험에는 2차성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는 1차성 고혈압,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데 그냥 고혈압 생기는 거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95%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의 차이는 이제 원인이 뚜렷이 존재해서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이걸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2차성 고혈압의 원인들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2차성 고혈압 중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갑상선 질환은 항진증, 저하증 둘 다 BP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은 시스톨릭 BP가 올라가고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은 다이아스톨릭 BP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좀 그 1차성 고혈압 중에 조금 특이한 게 병원에서는 BP가 높은데 병원만 오면은 BP가 높은데 평소에 앰뷸러터리 BP를 재거나 아니면 홈 BP를 재면은 괜찮은 게 이제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대로 병원에서는 비교적 BP가 괜찮게 나오는데 평소 앰뷸러터리 BP는 높은 isolated ambulatory hypertension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isolated ambulatory hypertension은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고혈압에 그 오간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걸 이제 맨 마지막에 고혈압의 합병증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고혈압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꾸준히 높아지는데 이런 이제 노인에서 고혈압 생기는 그 특징은 어떠냐면요. SBP는 1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DBP는 이제 90 이하로 낮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SBP는 140인데 뭐 DBP는 50, 60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사실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요. 그 혈압 재는 자세가 잘못되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혈압 재다가 움직이거나 해가지고 뭐 측정이 뭐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정말 이제 혈압이 높진 이렇게 혈압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혈압인지 확인을 해봐야겠고, 또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pulse pressure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질환이 aortic regurgitation이 있죠. 이제 심음을 듣고 aortic regurgitation 같은 걸 확인을 한번 해야겠지만, 그런 거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 그러니까 SBP만 높은 걸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혈압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요, 원래는 혈관이 그 심장의 수축기 때 혈액이 동맥으로 확 몰려들면은 그때는 이제 혈관이 살짝 어느 정도 유연하게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혈액을 받아주고, 다시 이완기 때는 다시 이제 혈관이 늘어났다가 도로 수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퍼퓨전을 유지를 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프레셔를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스클레로시스가 심해진다는 거죠. 딱딱해지다 보니까 수축기 때는 혈액이 몰려들면서 혈압이 확 오르고, 이완기 때는 또 이제 그 퍼퓨전이 확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BP가 확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펄스 프레셔가 굉장히 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에오르타 자체 이제 스클레로시스 아니면 이제 에오르틱 밸브의 스테노시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심음을 들어보면은 시스톨릭 이젝션 머머,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머머 이런 것들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치료 자체가 이제 프라이머리 하이퍼텐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이렇게 하는데, 좀 주의할 점은 DBP를 그럼 도대체 얼마나 낮춰야 되느냐 이건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은 이게 명확한 막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DBP가 뭐 50, 40 막 이렇게 찍히는데도 평소에 어지러운 적 전혀 없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칙은 DBP가 70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말게 하라,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 맞추려고 그러면 SBP가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SBP가 그렇게 높은 것만 하더라도 cardiovascular risk factor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토너블한 스테이트에서는 어느 정도 낮춰가면서 이제 그 도즈를 잘 민감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DBP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지럼을 호소한다. 그렇다면은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SBP 컨트롤의 타입을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DBP가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증상이 없다면은 이제 그 선에서 최대한대로 잘 써가지고 SBP를 최대한 낮춰주는 거. 그게 이제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te coat hypertension은 다들 아실 텐데,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진료실 혈압은 멀쩡한데, 사실은 이제 혈압이 평소에 높은 상태, 뭐 이런 게 있죠. 이걸 이제 isolated ambulatory hypertension이다, 이건데, 요거는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그 검사를 조금 잘 하고 피지컬 같은 거를, 피지컬 가지고는 사실 아직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고, 이제 검사 같은 거를 좀 잘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EKG 상에서 left ventricle hypertrophy 같은 게 확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안저검사를 했는데 hypertensive retinopathy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소변 검사나 아니면 혈액 검사를 했는데 번크레아티닌 같은 이제 키드니 펑션이 좀 올라 있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상에서 마이크로스코픽 알부민유리아나 프로틴유리아 등 이제 키드니 데미지가 있는 걸 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거면은 이런 게 있다면은 우리가 고혈압에 의한 엔도르간 데미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이제 원칙은 혈압계를 차고 24시간 평균 혈압을 재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 (ABP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이제 평균 135에 85 이상이다 그러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좀 귀찮고 되게 좀 불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이제 7일 동안 아침 저녁 2회씩 혈압을 잰다.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히 높게 나오면은 치료를 한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이 처음 진단된 사람한테서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은 고혈압과 키드니가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유리나리시스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 포함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 프로틴유리아나 알부민유리아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되고요. 세럼 번크레아티닌 이거 반드시 봐야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알부민 투 크레아티닌 레시오 이런 걸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또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전해질이 소디움, 포타시움, 칼슘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과 다이아비티스, 그 다음에 이제 디슬리피데미아 이거 흔하게 동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이제 동반하는 코모비디티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fasting blood sugar, 그 다음에 리피드 패널 반드시 검사해야겠죠. 그다음에 뭐 TFT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건 뭐 반드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사이로이드 펑션이 의심이 된다면 그건 하겠죠. 그 다음에 뭐 CBC랑 EKG 요것도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되겠고요. 이제 요거 정도는 고혈압 있으면은 기본으로 무조건 하는 검사고, 2차성 고혈압에 감별하기 위한 그런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요것도 종종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우선은 갑자기 발생한 심한 고혈압. 이런 거 어떤 거냐면은 이제 페오크로마사이토마나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 자, 이번 단원에서는 RVH라고 나오면은 right ventricular hypertrophy가 아니고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35세 미만 또는 이제 55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즘 데이터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한테도 검사해 보면은 1차성 고혈압 나오는 경우 많다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보다 유병률이 높아요. 5% 10%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1차성 고혈압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2차성 고혈압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2차성 고혈압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반드시 2차성 고혈압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1차성 고혈압이 아니라 다른 고혈압일 가능성을 좀 더 유의해서 봐야겠다. 이거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에 키드니 ADPKD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양쪽 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니까 이제 복부 청진이랑 그 다음에 복부 촉진은 이제 처음 고혈압 진단 받은 사람한테서는 꼭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번크레아틴이 너무 올랐다. 그렇다면은 이제 원래 키드니 선상에 CKD가 있다든지, ADPKD가 있다든지, 아니면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번크레아틴이 오를 수가 있겠고요. 또 가족들이 다 젊어서 고혈압이 생겼다.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오히려 고혈압 자체가 이제 그 유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발병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젊을 때 발병했는데 겉으로 봐가지고는 특별하게 고혈압 리스크 팩터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역시 이제 2차성 고혈압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잘 나오죠.
초기 치료라기보다는 사실은 3제 이상으로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이때는 이제 꼭 혈압이 높은 원인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혈압 진단 요 정도까지 하고요. 뭐 이거는 간단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2차성 고혈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여기 나오는 2차성 고혈압들 다 다른 데서 자세하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엔도크라이놀로지에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따로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2차성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어떤 키 피처들이 있느냐, 그런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성 고혈압 중에 상당히 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레너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죠. 원리는 레널 아트리가 좁아지다 보니까 키드니의 퍼퓨션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키드니는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혈액이 안 오나 보다 하고 혈압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끌어오르는 죄송합니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닌을 열심히 분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다 작동을 해가지고 혈압이 오르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데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diffuse atherosclerosis가 생기는데 이제 그게 renal artery도 involve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cardiovascular risk factor가 원래 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니면은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니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이제 새로 심해졌다더라. 뭐 이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가 좀 특이한데 fibromuscular dysplasia. 이게 비교적 젊은 여성에서 보이는 현상인데 이거 이제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런 레너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좁아진 그 혈관을 혈액이 지나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제 업도미널 브로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거 들을 수가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하이포칼레믹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이게 생긴다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알도스테론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이포칼레미아 그다음에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를 동반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래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었던 사람 이런 걸로 알려진 노인들 예를 들어서 원래 뭐 peripheral artery disease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에서는 이제 레너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 특히 굉장히 흔하겠죠. 그래서 이러면은 또 약간 어떠냐면요. 그 이제 recurrent flash pulmonary edema가 생길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제 알도스테론의 기능이 이제 볼륨을 약 끌어오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볼륨 오버로드가 약간 생겨가지고 pulmonary edema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임상에서 흔한 상황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에서 나온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고 고혈압을 치료받고 있던 노인들 이제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펑크라틴도 오르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레너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을 특히 흔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진단 어떻게 하냐? 역시 혈관을 직접 봐가지고 좁아진 걸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듀플렉스 레널 아트리 소노그래피를 보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혈관이 좁아진 거를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선별 검사로 가장 적절하죠. 인베이시브 하지 않고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실하지 않다면은 MR 안지오그래피, CT 안지오그래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콘트라스트 안지오그래피 이제 직접 콘트라스트를 쏴가지고 이제 디지털 서브트랙션 안지오그래피를 해서 혈관이 좁아진 걸 보고 진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레널 안지오플라스티나 스텐트 삽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를 처음에 작성을 옛날에 하다가 이제 좀 그 파이브로머스큘러 디스플라지아랑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하나를 묶어 써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용이 조금 난잡한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혈관 성형술이나 스텐트 삽입은 파이브로머스큘러 디스플라지아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한 RVH는요, 약물 치료가 원칙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브로머스큘러 디스플라지아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 강의록의 그 네프롤로지 파트를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해놨어요. 여기 네프롤로지의 9단원을 보시면은 이제 콩팥, 세관, 사이질, 혈관 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한 경우를 이제 잘 써놨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번 보아가지고 좀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한 레너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은요. 스텐트를 해가지고 혈관을 뚫어줘도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인데요.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큰 혈관에만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생겨가지고 그게 좁아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조그만한 혈관들도 다 조금씩 좁아져 있으니까 큰 혈관을 스텐트로 뚫어줘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다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책에는 유니레터럴일 때는 에이스 이니비터나 베타 블로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설령 한쪽에 이제 블러드 퍼퓨전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대쪽이 보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레터럴일 때는 에이스 이니비터 ARB 사용하면은 갑자기 AKI가 올 수 있으니까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금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요게 바이레터럴이라 가지고 에이스 이니비터 ARBs가 금기라고 내면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시에서도 제가 그런 문제를 이제 에이스 비터 R 써가지고 갑자기 번크레아틴이 올라서 bilateral renovascular hypertension을 진단하는 문제는 나와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치료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텐트를 뚫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은 그게 스텐트를 뚫는 게 실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 파트 보시면은 제가 USMLE 내용을 뺏겨놨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설령 바이레터럴일 경우에 보상할 만한 키드니가 없어서 에이스 이니비터 ARBs를 썼을 때 크레아티닌이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요 ARBs를 쓰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방법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크레아티닌이 한 30% 정도 오르는 선에서 이제 특별하게 더 이상 프로그레션이 없이 웰토레이트가 되고 AKI까지 가는 경우는 도즈를 잘 조절하면은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맞지 바이레터럴이라고 해가지고 에이스 비터 ARBs를 안 쓰면은 thorough kidney damage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USMLE에는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Bilateral renovascular hypertension이라 하더라도 에이스 비터 ARBs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학교 교수님한테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은 바이레터럴 때는 결국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스 비터 ARBs 금기라고 하면은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그냥 써 그러시더라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학교 교수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CK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제 Fibromuscular Dysplasi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시 보려면은 요 정도 내용으로 충분한데요. 이게 이제 CK를 볼 때는 요 Fibromuscular Dysplasia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다른 clinical manifestation들이 나오고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Fibromuscular Dysplasia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renal artery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tunica media 라고 하는 그 스무스 머슬층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군데 혈관들이 마치 좁아지는데 이제 distal subtraction angiography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제 구슬을 실에다 꿰어놓은 것 같은 모양.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string of beads appearance 아니면 beads on a string appearanc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renovascular hypertension이라고 하고요. 주로 어떤 환자한테서 생기냐면은 이제 50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BP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 이제 BP 처음에 높다고 해가지고 그 프라이머리 하이퍼텐션으로 온 사람들 뭐 160, 170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140, 150 수준에서 그렇게 끊겨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BP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제일 흔한 게 프라이머리 하이퍼콜레스테롤 죄송합니다. 프라이머리 이센셜 하이퍼텐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검사를 이제 하지 않고 검사를 막 엄밀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BP 치료를 바로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BP가 조절이 잘 안 되고 굉장히 높은 BP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고혈압을 암로디핀 단독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높으면은 이제 에이스 비타 ARBs 복합제로 치료를 많이 시작을 하는데 이런 걸로 혈압을 낮추려고 하니까 BP는 별 차이 없으면서 크레아티닌이 오히려 또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청진을 했더니만은 쉬쉬거리는 불호가 들린다. 이런 사람들한테서 파이브로머스큘러 디스플라지아를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CK에서 자주 나오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저는 이거 CK 공부하다 처음 알았는데 이 파이브로머스큘러 디스플라지아가 꼭 리널 아트리에서만 생기는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맥들 대표적으로 머리 쪽으로 향하는 동맥에서 이 파이브로머스큘러 디스플라지아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증상이 첫 번째로 뭐냐면 amaurosis fugax. 이건 뭐냐면은 요 의미가 이제 CK 공부를 하다 보면 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그 이제 통증 없이 한쪽 눈의 시력이 손상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네, 통증 없이 그냥 한쪽 눈만 시력이 잠깐 손상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시면요. 요게 이제 좁아진 부분도 있고 넓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carotid artery 이런 데로 생길 텐데 요거를 그 이제 요 마이크로 애뉴리즘이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혈액이 돌면서 이게 약간 스럼보시스 같은 게 생기나 봐요. 그러면 이제 스럼보틱 엠볼라이가 이제 carotid artery 이런 데 생기면은 잘 휙 날아가가지고 어디 혈관을 막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옵탈믹 아토리 를 막거나 아니면 이제 옵틱 nerve에 이제 혈액을 담당하는 그런 쪽에 이스케미아가 생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력 저하가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뭐 딴 데로 날아가면은 뭐 이제 호너 신드롬 같은 거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TIA라든지 스트로크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위중한 증상들이 없더라도요. 평소에도 이제 혈액 조절이 뭐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라든지 뭐 어지럼증 이런 걸 유발한다든지 아니면은 귀 아래쪽에 그런 동맥이 좁아지면은 거기서 귀에서 약간 쉿쉿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이명 소리가 들린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이 귀에서 이명 들리는 거 요게 그 Fibrous Muscular Dysplasia의 그 Clinical Manifestation으로 NBME에서 종종 내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게 꼭 이제 신장 동맥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머리로 가는 동맥에서도 생길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검사로는 aldosterone to renin ratio가 이제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primary aldosteronism 검사에서 이제 aldosterone to renin ratio 이거를 검사를 많이 하죠. 근데 그때는 어떠냐면은 이제 renin이 억제가 되면서 알도스테론만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ratio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는 알도스테론 물론 많이 나오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레닌이 많이 나와서 생기는 검사이기 때문에 수치를 보면은 알도스테론도 높고 레닌도 높다. 그래서 결국 이제 레시오를 따지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나오죠. 보더라인 하이 정도 아니면은 이제 노말이지만 조금 높은 수준 정도 뭐 이 정도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알도스테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이포칼레미아가 좀 생기겠죠. 알도스테론은 하이포칼레미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또 메타보릭 알칼로시스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이제 carotid artery 먹었다면은 이제 그쪽을 촉진하거나 청진하거나 했을 때 이제 쉬쉬거리는 부르를 듣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떨림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결국 이제 CT 안지오그래피나 아니면 듀플렉스 얼트라사운드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혈관 좁아지는 거를 확인을 하는데 이런 걸로 진단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스텐트 시술 같은 거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제 catheter based digital subtraction arteriography 이제 안지오방에서 컨트라스트를 쏘면서 시암으로 검사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요 그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bees on a string appearance가 나오면은 이제 Fibrous Muscular Dysplasia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는 그 A3m ARBS로 이제 BP 컨트롤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수술 같은 거 이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 하니까요. 그런 걸로 medically optimization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조절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심각한 고혈압에 의한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퍼머널 에데마 이런 것들이 너무 생긴다. 아니면은 이제 신장 한쪽이 이미 아트로피가 진행되고 있는 수준 정도로 이제 이스케미아가 심하다. 그렇다면은 결국 수술적으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스텐트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percutaneous transluminal renal angioplasty 경피적 신동맥 성형술 그런 거를 해서 이제 혈류량을 늘려줘야겠습니다. 이제 뭐 2차성 고혈압 하는데 이제 RVH만 한참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ADPKD인데 이제 유전성 질환이죠. 이제 네프롤로지에서 한번 할 텐데요. 근데 이제 보통 30대, 40대 정도에서는 정상이다가 이후 고혈압 ESRD로 이행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시스트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데 어릴 때는 딱히 증상도 없고 신기능도 정상에 가깝고 그다음에 뭐 고혈압도 고혈압이 뭐 조금 있든지 아니면 정상이든지 뭐 그런 식이다가 보통 이제 30, 40대쯤에 이제 이게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자세히 이게 피지컬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양쪽 배 쪽에 이제 큼지막한 덩어리가 만져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큼지막한 덩어리 만져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성인에서 주면은 이거 에디피케이트라고 생각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너무 애들한테 주면은 뭐 윌름스라든지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그 외에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츄리아라든지 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네프로리파이어시스 신장 결석이 좀 자주 생긴다 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UTR 리스크가 좀 높다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이게 시스트가 터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건지 어쩐 건지 종종 이제 뭐 플랭크 페인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히스토리를 해보면은 이때 이제 가족력이 좀 중요하게 되겠는데 가족 친지 중에 신장 질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뇌출혈 등으로 급사한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뭐 급사의 원인이 되는 거는 여기 이제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세레브럴 애뉴리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어크로모사이토마 갈색 세포종이죠. 이거 내분비 때 자세히 할 텐데요. 일단 증상의 트라이드만 기억하시죠. 갑작스럽게 BP가 오르면서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두근거리고 불안하거나 하면서 식은땀이 납니다. 이런 사람 보면 대뜸 정신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페어크로모사이토마나 아니면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같은 기질적 원인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겠죠. 동반될 수 있는 게 이거 좀 특이하니까 좀 기억해주세요. 이게 원래 BP 높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orthostatic hypotension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 자세한 원인은 뭐 여기 이제 혈장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엔도 하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rimary hyperaldosteronism. 요거는 이제 adrenal gland의 덩어리가 생기면서 알도스테론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높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 이것도 이제 내분비를 자세히 볼 텐데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혈압 높은 사람에서 기본적으로 전해질 검사를 할 거잖아요. 그때 하이포칼레미아가 있다면은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과 함께 이 primary hyperaldosteronism, Cohen's disease 꼭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알도스테론은 기능이 뭐냐? 소듐이랑 물을 재흡수하는 게 주 기능인데 그래서 BP를 높이는 게 기능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프로톤, 그다음에 포타슘 이거를 이제 배설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동반하는 게 하이포칼레미아,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동반하는데 하이포칼레미아는 증상이 어떠냐면은 이제 근육에 힘이 쫙 빠져요. 그래가지고 가끔 수술하거나 뭐 그러고 나서 파라플레지아 호소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 전해질 검사하면은 하이포칼레미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비슷한 걸로 뭐 이제 periodic hypokalemic paralysis 뭐 이런 거 있죠.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포칼레미아, 힘 빠짐. 요거 둘 사이의 연관성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는 하이포칼세미아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하이포칼세미아의 증상, 머슬 스파즘이라든지 뭐 트래버스텍 사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oarctation of aorta인데 요거 이제 USML에 진짜 엄청 자주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요거는 소아과에 이제 자세하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강의록에 링크 해놨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어릴 때 증상이 잘 되는데 증상이 아니에요. 어릴 때 진단이 잘 되는데요. 만약에 진단 안 된 상태로 그냥 쭉 자라면은 보통 보이는 증상이 피가 자주 난다. 그 다음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 이겁니다.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은데 반대로 다리는 혈압이 낮고 또 이제 펄스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coarctation of aorta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은 초음파나 아니면은 그 CT 같은 걸로 혈관이 좁아진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스텐트로 이렇게 스텐트나 아니면 버론 안지오플라스티로 넓혀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쿠싱도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이때도 칼슘이 높아지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CCB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당연히 랩에서 이제 칼슘이 높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퍼칼세미아의 증상, 예를 들면 뭐 폴리우리아 폴리딥시아, 그 다음에 뭐 우울감, 앵자이어티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마지막으로 좀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요 수면 무호흡증 요건 있는데 요것도 2차성 고혈압 문제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국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USML에는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요즘 참 헬스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이제 미국 사람들처럼 엄청 비만하신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죠. 그래서 뭐 꼭 비만한 사람들만 그런 거는 아닌데요. 요 수면 무호흡증 앓는 사람들이 요즘 상당히 좀 있습니다. 뭐 요즘 상당히 늘어났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진단이 안 된 상태로 있었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진단이 되는 그런 거겠지만요.
뭐 어쨌든 여기 이제 정신과 수면장애 파트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주제라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혈압의 원인으로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록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2차성 고혈압 원인은 이 정도로 보고요. 고혈압의 치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고혈압은 물론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생활습관 변화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데 참 이게 그 CK에는 그래서 이제 걔네 중에 혈압 강화 효과가 제일 좋은 게 뭐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좀 그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문제를 내는 이유가 아무래도 생활습관 변화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혈압 강화 효과가 제일 좋은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좀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하나하나씩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위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냐 뭐 그게 제일 그나마 그런 짜증나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합리화인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대강 알고 환자한테 상담하면은 이제 그거 하는 건 좋겠죠.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자면은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중 감량. 이제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을 빼는 게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체중을 한 10kg 정도 빼는 거.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대략 뭐 1kg당 1mm HG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사람마다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어가지고 최대 뭐 20까지도 SPP를 감소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DASH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이게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대략 야채와 과일의 비중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Saturated Fat이나 Salt의 비중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고혈압 하면은 그 진단 받으면은 이런 상담을 좀 해야죠. 그 이제 김치라든지 절인 나물, 그다음에 국물 끝까지 먹는 버릇 이런 거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야채라든지 아니면 과일 먹는 비중 그런 걸 좀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근데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런 거를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시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또 뭐 상담해야 되는 게 그 탄산음료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 진짜 많거든요. 물 대신에 탄산음료를 먹을 정도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뭐 다 오게 되는 그런 거죠. 아예 뭐 끊게 하기는 좀 어렵겠고 그래도 제로 콜라로 바꿔봐라 뭐 그리고 이제 막 커피에 설탕 너무 많이 넣어서 먹지 마라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물론 커피 하루에 뭐 5-5잔씩 먹으면 한두 잔 정도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뭐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최대 많이 기대하면 이제 두 자릿수까지 이제 SPP를 줄여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뭐 고만고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뭐 사실 순서를 매기기도 좀 애매한 정도예요. 이제 꾸준한 운동, 이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술 줄이기 이런 것도 이제 하면은 뭐 저염식 이런 거를 하면은 분명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도 위에 두 개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USMLE 시험에서 이제 다음 생활습관 변화 중에서 그 가장 모탈리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은 스모킹이거든요. 심지어 고혈압 있는 사람에서도 체중 감량, 대시 다이어트 이거보다도 스모킹이 오히려 모탈리티를 더 줄여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암이 그 넘버원 사망 원인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이 사실 그 심혈관계 질환인데 2등이라고 1등, 2등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둘 사이의 그 사망률의 격차를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작년인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올해는 아직 그 데이터가 별로 안 나겠구나. 작년이구나.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암이, 작년에 겨우 암이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사망률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USMLE 시험 보면은 넘버원 사망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리그넌시라고 찍으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미국 사람 기준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이제 심혈관계 질환, 이제 MI라든지 아니면 스트로크라든지 그런 게 주요 사망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굉장히 사망 원인 중에 그 하나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는 게 뭐 이제 브레스트 캔서 이런 건데 그런 게 이제 스모킹이랑 굉장히 연관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망률을 줄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스모킹이거든요. 근데 이 스모킹이 이제 심혈관계 사망률을 줄여주는 것도 맞는데 그게 혈압을 떨어뜨려가지고 사망률이 줄여주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cardiovascular disease에 굉장히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BP랑은 상관없다. 요거는 이제 좀 그렇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고혈압 있는 사람한테 담배 피워도 된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약물 치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죠.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이제 역시 이제 ACE inhibitor ARBs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ARBs 많이 쓰고 ACE inhibitor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제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제 안지오텐신 2의 생성을 억제하든지 아니면 기능을 억제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장점은 역시 당뇨가 있는 사람에서 renal protective effect가 있기 때문에 GFR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프로틴유리아의 진행, 알부인유리아의 진행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MI라든지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있을 때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단점으로는요. 어쨌든 renal insufficiency가 조금은 생겨요. GFR이 어쨌든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AKI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약이고요. 특히 이제 CKD가 굉장히 severe한 사람한테서는 이거 함부로 썼다가는 AKI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hyperkalemia 리스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로우업 할 때 크레아틴인과 포타슘 농도를 팔로우업을 잘 해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ACE inhibitor는 이제 천식이나 안지오에데만 있으면 이제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 어떻게 되냐? 지금 당장 AKI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bilateral renal artery stenosis 있을 때는 이제 뭐 금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금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대부분 톨러러블 합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CK 기준에서는 ACE inhibitor ARB 쓰는 게 답입니다. 이제 그치만 임신했을 때라든지 지금 당장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그거를 이제 기형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퍼칼레미아를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타볼컬. 심장 자체를 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레닌 분비 감소, 뭐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특히 어떤 사람의 효과가 있냐? 타키아르디미아가 있던 사람, 그 다음에 congestive heart failure, MI 있던 사람한테서 유용하겠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그 다이아베티스나 아니면 고지혈증 있는 사람한테서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쓰면 안 되는 금기는 에스마나 COPD 있을 때, 에비블락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원래 브레디아르비아가 있을 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B. 이제 고혈압 치료할 때 처음 치료약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DHB, CCB, 남로디핀을 많이 쓰죠. 요거 이제 주요 기능이 뭐냐? arteriolar vasodilation 시켜가지고 peripheral vascular resistance 낮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부작용이나 금기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이니셜 트리트먼트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고 단점은 뭐냐면은 혈관 확장 때문에 약간 홍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안지오에데마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다리 붓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 잠깐 보시면요. 이거 이제 임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CCB에 의한 안지오에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ACE inhibitor나 아니면은 ARBs를 복합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전상 이제 둘 다 안지오에데마가 부작용인데 둘을 같이 쓰면은 서로를 좀 상쇄하는 효과가 생겨가지고 안지오에데마가 좀 줄어든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굉장히 이것저것 좀 많이 적어놨는데 이거 뭐 기전까지 그렇게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CCB나 아니면 ACE inhibitor ARBs를 단독으로 쓰면은 부종의 리스크가 좀 있는데 그거를 둘을 같이 쓰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더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약간 해결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어틱스를 혈압 조절용으로 쓸 때는 사야자이드 다이어틱스를 쓰죠. 보통 이 하이드로클로로사야자이드 이런 걸 쓰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클로로살리돈, 메톨러전 이런 약들을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스텝 1 보실 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 요거 물 빼가지고 혈압 낮추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기에서 사야자이드를 쓸 때 사야자이드를 그 혈압 조절 용도로 쓸 때는요. 그거가 장기적으로 바소다일레이션 효과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혈압 조절하려고 쓰는 거지 물 빼가지고 혈압 조절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장점은 뭐냐면요. 얘가 칼슘 재흡수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골다공증이 있는 노년층에서는 이제 혈압약으로 제일 먼저 고려할 만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요.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생기고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나 아니면 고지혈증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뇨 있는 사람한테서는 베타블로커와 함께 별로 그렇게 추천되는 조합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인 스파이로놀락톤, 에플라레논
영어로 이제 NIH 클래스 3, 4 이상의 Advanced Congestive Heart Failure에서 이제 생존율 이득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Primary Aldosteronism, Hyperaldosteronism에서도 요거를 이제 Aldosterone Antagonist가 Treatment of Choice가 되겠고요. 단점은 역시 이제 하이퍼칼레미아가 있겠고요. 이제 스파이럴 락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부작용이 자이네코마스티아나 아니면 임포텐스 같은 이제 남성 호르몬 억제라기보다 이제 여성 호르몬 비슷한 그런 기능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라이암테린이나 아밀로라이드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로알러진이나 미녹시딜 같은 이제 다이렉트 바이소다일레이터 같은 것도 이제 혈압약으로 치료를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이드로알러진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종종 쓰는 약이긴 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때 특별히 궁합이 좋은 약들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주로 ACE-ARBs 이런 거를 사용을 하죠. 그 자체로 renal protective effect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 사용한 경우에 신기능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진다면 bilateral renal artery stenosis 이거를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coronary artery disease나 아니면은 congestive heart failure 있으면은 베타블로커나 ACE inhibitor ARBs 계통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당뇨가 있다면은 thiazide나 베타블로커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루코스 인톨러런스와 고지혈증 악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ARBs가 되겠죠. 여기 이제 알리스큐린 이것도 있는데 이거 레닌 분비 억제제 뭐 이런 약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시장에서 스터디 하다가 시장에서 퇴출된 걸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임기 여성. 정확히는 이제 임신한 여성의 고혈압에서는 라베탈롤, 하이드로알러진, 니페디핀 요거 세 가지. 근데 뭐 메틸도파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요거 세 가지는 그냥 이름 기억해두세요. 라베탈롤, 하이드로알러진, 니페디핀. 절대 안 되는 약은 ARBs, ACE inhibitor고요. 베타블로커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소량으로 써볼 수는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라베탈로도 베타블로커 계통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통풍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는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미아를 심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야자이드는 가능하면 피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사야자이드를 선호하는 경우는 어떠냐? 이제 골다공증이 있었던 사람, 칼슘을 약간 재흡수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마이그레인 있는 사람에서는 베타블로커가 마이그레인 프로필락시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좋겠고요. 또 이제 CCB 중에서는 베라파밀 이게 이제 마이그레인 예방 효과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선택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치료 저항성 고혈압은요.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진 3제 이상의 고혈압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제일 흔한 경우는요. 약을 제대로 안 먹을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임상에서는 이게 제일 많은데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이제 2차성 고혈압인 경우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뭐 그 외에서는 임상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너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 또는 이제 뭐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약제들, 뭐 에스트로겐,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그다음에 뭐 비충혈 제거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처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혈압을 치료를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을 제대로 안 먹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차성 고혈압인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약을 먹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정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혈압의 응급입니다. 뭐 hypertensive emergency, urgenc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뭐 엄밀히 말해서 응급이라는 거에 그 혈압의 자체로 이제 기준이 있냐면 그건 아니고요. target organ damage가 있으면은 emergency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정도는 아닌데 혈압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urgency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SBP가 180에서 200 이상, 뭐 DBP가 120에서 140 이상으로 높은 경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상은 어떠냐면은 그 두통, 그 다음에 이제 confusion, 그다음에 blurred vision 이런 게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nausea, vomiting이나 seizure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흔히 같이 주는 게 이 US 메디슨이 안저사견 소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는데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레티나의 해머리지 빨갛게 이렇게 번점 같은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피레데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옵틱 커스프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푹 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런 건 들 수가 있고,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 또 동반될 수 있는 게 이제 heart failure라든지 올리규리아, AKI 생기면 이런 거 동반할 수가 있겠죠. 이 고혈압 응급은 이제 단독으로 주는 것보다는요, 다른 질환하고 연계해서 혈압을 이제 굉장히 높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혈압 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많이 주죠. 이 정도로 높은 혈압을 많이 주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acute aortic dissection 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스트로크나 서브아크로노이드 헤모리지도 혈압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어느 정도 BP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해주는 게 치료의 주요 그게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헤드 트라우마 요것도 사실 이제 좀 CK 시험 보다 보면은 그 혈압 높은 게 좀 나오는 편이고 나머지는 글쎄 잘 나오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aortic dissection, stroke, SAH 정도 기억하시면 이제 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 치료는요, 너무 갑자기 혈압을 팍 떨어뜨리면 오히려 퍼퓨전이 너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 한 25% 정도만 떨어뜨린 다음에 이후 점진적으로 조금씩 낮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 쓰는 약은 이거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나이트로프로사이드, 니카르디핀, 라베탈론. 아마 나이트로프로사이드랑 라베탈론은 잘 아실 텐데 요 니카르디핀 이건 조금 생소하죠. 여기 이제 니카르디핀을 이제 명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나오는 게 딴 데서는 잘 안 나오고요. 고혈압 응급에서 나오는 약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할 만한 거는 이 aortic dissection이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라베탈롤 단독으로 약을 쓰던지 아니면은 베타블로커에 나이트로프루사이드를 섞어서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쓰면 안 되는 약은 나이트로프루사이드를 단독으로 주든지 아니면은 칼슘 채널 블로커를 단독으로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renergic crisis 있으면은 쓸 수 있는 게 adrenergic crisis 그러니까 이제 페어크로모사이토마 있는데 갑자기 카테콜라민 분비가 확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페녹시벤자민이나 펜톨라민 같은 알파 블로커를 써야지 베타 블로커 쓰면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간증이나 자간증이 있을 때도 혈압 너무 높다면 낮춰줘야겠죠. 이때는 쓸 수 있는 게 라베탈롤 가능하겠지만 하이드롤라진, 니페디핀 같은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USMLE 내용을 잠깐 하겠는데요. 이제 국시에는 이 내용이 절대 안 나오는데 스텝 1이나 CK는 이 나이트로프로사이드 톡시시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이퍼텐시브 이머전시 때는 나이트로프로사이드를 종종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은 너무 오래 쓰면 안 되고 혈압이 너무 높을 때 잠깐만 써가지고 혈압을 낮춰줄 때만 혈압을 응급으로 치료할 때만 잠깐 써야 되는 약인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걸 너무 오래 쓰면은 거기서 이제 사이아나이드 아이온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CK에서 이 문제를 그냥 주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멍청하게 나이트로프로사이드를 2주 동안 쓰다가 쌓이는 톡시시티 이런 문제 CK는 나오지 않습니다. 스텝 1에는 나올 수 있어요. 스텝 1은 일부러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클리니컬 세팅이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CK는 조금 더 현실적인 세팅을 주기 때문에 이 쌓이는 톡시시티를 주는데 이건 사실 문제가 좀 어렵죠. 이런 문제 어떻게 주냐면요. 나이트로프로사이드 하루 이틀 정도 썼는데 여기 이 사이아나이드 톡시시티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이상하네 왜 하루 이틀밖에 안 썼는데 사이아나이드 톡시시티가 이렇게 생겼지? 보통은 1, 2주 정도는 써야 돼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사이아나이드 톡시시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게 renal insufficiency가 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혈압의 응급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AKI잖아요. 그래가지고 AKI가 동반되면은 이 독성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클리니컬 세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의도는 한 2, 3일 정도만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다른 약제로 BP 컨트롤 하는 거였는데 레널 인서피션시가 생겨가지고 사이토톡시시티가 생겼다. 이런 식의 클리니컬 세팅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이아나이드는 아이온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독성을 내게 되느냐 하면 이제 옛날에 생화학 시간에 배운 게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마이토콘드리아의 삼가철 이온에 달라붙어 가지고요. 마이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주요 톡시시티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떠냐면요. O2가 굉장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 O2를 전혀 활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슈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가 O2를 활용하지를 못하니까 사실 하이폭시아에 빠진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네로빅 메타볼리즘을 하게 되고요. 락틱 애시도시스 같은 거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서플멘탈 O2에 전혀 반응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톡시시티의 일단 증상부터 보냐면요. 조금씩 쌓이면 나타나는 증상이 우선 피부가 약간 붉게 달아오릅니다. 이제 두통을 보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혈관이 확장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2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제 숨을 막 쉬게 되는데요. 그렇게 격렬하게 호흡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호흡 노력을 위한 에너지도 만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호흡을 막 심하게 하다가 결국은 respiratory depression이 생기고 그다음에 pulmonary edema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도 아프고요. 이제 ABGA 같은 걸 해보면은 metabolic acidosis, lactic acidosis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altered mental status, seizure, 코마 상태가 되는 거고요. 특이한 거는 숨에서 아몬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이거 CRK의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그 altered mental status, seizure, 코마 이런 게 있으면서 피부는 붉고 메타볼릭 에스trogen이 생겼다. 나머지는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니까 막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그거 세 가지 정도는 이제 묶어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나이트레이트 아닙니다. 나이트라이트 이걸 줘가지고 헤모글로빈의 이가철 이온 요거를 삼가철 이온으로 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 사이아노이드 아이온이 삼가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 대신에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 들러붙은 사이아나이드 아이온이 떼가지고 엉뚱한 데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대로 냅두면 안 되니까 내 몸에서 배출을 해줘야 되죠. 이제 배출을 하는 방법이 이제 사이오설페이트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드록소코발라민이라는 거. 뭐 요런 거를 사용을 하면은 몸 배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셋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텝 1 보실 때는. 자, 그러면은 고혈압 응급 요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잠깐 볼게요. 이제 그 isolated ambulatory hypertension 얘기하면서 이제 이 그 진료실에서 고혈압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걸 파악하는 방법이 요 고혈압에 의한 엔도르간 데미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USMLE에 자주 나오는 게 요 안저검사 소견인데요. 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그 헤머리지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 옆에 이제 커터놀 스팟이나 엑수데이트 같은 거 나타날 수가 있죠. 사실 이 엑수데이트 같은 거는 이제 노인층에서 워낙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혈압이 아주 뭐 스페시픽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요 근데 이제 헤머리지나 아니면 커터놀 스팟이 같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뭐 딴 데서도 나타나지만 이런 게 나오면 혹시 고혈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실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역시 이것도 디스크가 그렇게 명확하게 예쁘게 나와 있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약간 부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파필 에데마가 있고요.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에이트리오 비너스 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닉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검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정맥이고요. 약간 이렇게 파이프처럼 이렇게 색깔 옅게 나오는 게 동맥인데요. 이 둘이 만나는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정맥이 마치 이렇게 끊긴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arterial venous leaking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고혈압성 망막병증의 특이적인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EKG를 쟀는데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이제 V5-6에서 QRS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T-wave inversion 같은 거를 보이는 거 아니면은 이제 심음을 들었을 때 S4가 들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left ventricular hypertrophy가 있구나. 그럼 혹시 이제 고혈압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알부민유리아나 프로피뉴리아가 있고 혈액 검사상 번크레아틴이 있어서 이제 hypertensive nephropathy, 이제 키드니 데미지가 있는 게 의심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CK를, 사실 이제 CT를 통해 가지고 고혈압을 처음 진단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역시, 저희가 이제 뭐 로컬 수준에서는 많지 않겠지만, 이제 이거는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서는 이게 우연하게 발견되는 파인딩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hyperintensity, 이제 PWMH라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또 이제 마이크로 블리딩, 무증상 뇌경색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종종 CT나 MRI를 통해 가지고 발견돼서 이 사람 원래 고혈압이 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고혈압 히스토리가 없던 사람인데 이런 게 왜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나머지는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CK를 볼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hypertensive retinopathy,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키드니 데미지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새로 아실 내용은 요 hypertensive retinopathy 정도일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고혈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좀 얘기가 쓸데없이 긴 감이 있었는데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어져 버렸네요. 다음 시간 드디어 이제 대망의 카디올로지 마지막 강의 대동맥 질환입니다. 이제 그렇게 길 것 같지 않고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